안녕하세요. 파산관주인 홍여필 변호사입니다. 지금 시간이 2020년 7월 4일 오후 12시 19분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한번 말해 드릴게요. 그러면 대략 이게 언제쯤에 찍고 이 관제인,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대략 언제 시점에서 의미가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있죠. 이 동영상도 결국 나중에 한 3, 4년 지나서 이거를 보는데, 그러니까 대개 이제 올린 시점이 그 시점은 맞습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 이제 2020년 7월 4일 12시 20분 이때 찍었고, 지금 시기에 2020년 7월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러이러한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관제인이 이제 떠들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나중에 뭐 한 5년, 10년에 이걸 읽는데 가치가 없으면 이건 뭐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뭐 예를 들어서 파산 사건의 최신 경향, 그럼 썸네일에다가도 이렇게 해줘. 그 2020년 7월경, 그죠? 2019년 뭐 12월경, 대략 그 시점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동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파의 채권 시부인을 해보니 파산 청산이 실익이 없다. 이건 이제 제가 쓴 거를 한번 해설해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쓰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파산, 저는 이제 우린 파산 사건을 주로 하니까 파산 사건의 실익, 절차 실익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파산 절차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절차인가? 채권자를 위한 절차죠, 기본적으로. 면책 절차는 채무자를 위한 절차죠. 파산 절차를 진행을 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는 대부분 면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산 절차는 청산 절차이기 때문에 채권자를 위한 절차입니다. 근데 그 채권자 중에는 여러 채권자가 있죠. 재단 채권이라 그래서 우선권을 확보한 채권자가 있고요. 파산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후순위 채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별채권인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사건을 한번 유심히 보면 왜 관제인이 실익이 없다라고 했는지 혹시 아마 참고 삼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파는 이제 상속재산 파산을 약칭한 겁니다. 상속재산 파산 신청에 들어와서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 채권 시부인이라는 거는 파산 절차에서는 관제인한테 채권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제인이 이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 맞다고 하면 시인하면은 이제 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관제인이 보기에 뭐 차용증도 없고 이게 뭐 금전 거래 내역도 없고, 근데 채권자라고 주장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때는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채권 시부인이라는 건 채권 시인과 부인의 겹친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인을 하게 돼 있어요. 부인을 하면 부인을 당한 채무자가 관제인을 상대로 채권 조사 확정 절차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판결을 도산 판사가 합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일반 민사재판으로 대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채권 시부인이라는 것은 관제인에서 채권 존부를 확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관제인의 권한이 엄청나죠, 사실은. 그래서 이 상속재산 파산에 채권 시부인을 해봤더니 파산 절차의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파산 절차를 계속 끌어갈 실익이 없다. 왜냐? 15년 지난 근저당권이 부종성으로 나가리인 줄 알았더니 7년 전에 판결이 있었고, 보통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딱 봐서 근저당이 지금부터 15년, 10년 전에 설정돼 있으면은 뭔가 좀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은 그 자체로 권리가 되는 게 아니라 물건이지만 채권에 부종하죠. 채권에 따릅니다. 채권자가 자기 돈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냥 근저당권만 딸랑 설정해 주는 경우는 없죠. 원인 관계가 있습니다. 채권에 돈을 빌려주거나, 주로 이제 돈을 빌려줄 때죠. 뭐 손해배상을 담보로 하거나, 그죠? 뭐 배상금을 지급하긴 하는데 아예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근저당권을 일단 설정해 놓죠. 확보하는 거죠, 물건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채권입니다. 채권이 10년 만에 뭐 판결을 안 얻어서 시효가 소멸하면 부종이라 그래서 거기에 따를 종자를 씁니다. 한자로 따를 부자, 따를 종을 씁니다. 부종성이라는 게 근저당권은 채권에, 물건이지만 채권에 따른다는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채권이 나가리 소멸됐습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은 외관상은 남아있죠. 10년, 15년. 근데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근저당권도 소멸됩니다. 이걸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민법, 물권법에 나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근저당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딱 봤을 때 10년 넘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당사자 사이에 그냥 설정만 해놓고 가장으로 설정해 놓든지 아니면 뭔가 무슨 사정에 의해서 그냥 근저당권 행사를 안 한 거죠. 채권 행사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근저당권은 말소 대상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게 15년 전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금액은 2억 5천이랬지만 이건 뭔가 좀 나가리 되지 않았을까 했더니 막상 채권 신고를 받아보니까 7년 전에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희가 몰랐던 거죠. 채권 시부인 안 해보면 모르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세입자들은 이게 지금 상속재산 파산인데 다세대 원룸 7채가 지금 문제된 겁니다. 상속인이 남겨두고 가셨는데 그 상속인들이 이제 청산하는 거죠. 법원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세입자 7분이 있고요. 은행이 이제 새마을금고가 근저당권자로 있습니다. 그 세입자들은 전입신고가 근저당권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가 경매를 넣더라도 먼저 돈을 못 가져가요. 우선 변제는 세입자들 돈 다 나눠주고 나머지 돈이 있을 때 이제 그 은행 마을금고가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 채당 6천 정도? 6천에서 한 8천? 그럼 6천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4채는, 아니 5채는 6천입니다. 그럼 6, 5, 30, 3억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6천짜리 2개가 있다 그래도 한 채는 작은 거는 4천입니다. 4천. 전세금이 2,500이고요. 4천씩에 4, 5, 20, 2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평수가 6천에서 7천입니다. 6천, 8천. 그건 합쳐서 뭐 1억 2천에서 1억 4천까지 봐도 전부 그 가액이 3억 4천 빼니 안 돼요. 3억 4천. 뭐 진짜 높게 평가해도 3억 5, 6천. 근데 권리자로 신고된 근저당권 그 세입자는 2,500 곱하기 5. 1억 2,500. 큰 평수에 6천. 두 명. 보증금만 2억 4천이에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 얼마냐면 2억 3천입니다. 그럼 4억 7천이죠.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3억 5천이죠. 기껏 해봐야. 그럼 1억 2천이 모자라요. 그럼 결국은 지들도 다 못 가져가죠. 은행도. 은행도 다, 마을금고도 다 못 가져가는데 하물며 일반 상속 채권자들 위한 경매 인형은 없습니다. 없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파산 절차 예납 비용은 처음에 30이었습니다. 관제인으로서는 현재의 스탠스는 파산 절차 폐지가 최선책입니다.
더 이상 안 끌고 가는 게 무의미해요. 시간 낭비입니다. 30만원 받고, 그쵸? 계속 법정에 나가고, 이거를 뭐 어쩌다 저쩌다 조사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조사하는 거는 그 우선 변제권자인 별제권자를 위해서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걔네들은 파산 절차 밖에서 자기네가 임의 경매를 넣을 수 있고, 세입자들은 강제 경매를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15년 전부터 일부러 뭐든 뭐 무슨 사정이 있든지 권리 행사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걸 관제인이 채무자의 신청인의 돈을 받아서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얘기죠.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별채권이나 준별채권자라 그래요. 세입자들은 별채권이나 준별채권자를 위해서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거는 바보짓이란 얘기입니다. 걔네들을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걔네들은 별도로 자기네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파산 폐지가 정답입니다. 근데 모든 사건에는 예외가 있죠. 이것도 이제 그렇지만 한정 승인 후 파산 신청한 상속인의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호소. 무슨 얘기냐면 2010년경 동생분이 갑작스러운 죽음 후 올케와 조카들이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고서 뭐 알려주지 않으니까 상속 사실을 모르다가 5년이 지난 시점에 세무서이 구청이, 왜냐면 세무서하고 구청은 1순위가 없으면 2순위, 2순위가 없으면 3순위, 1순위가 이제 배우자 및 직계 비속이죠. 2순위는 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친족입니다. 올케와 조카들이 상속 포기 후 상속 사실을 모르다가 5년이 지난 시점에 세무서 및 구청이 상속 취득세 독촉, 3순위자죠. 형제자매에게 상속 사실을 알게 돼요. 아, 내가 이제 상속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3남매, 나머지 3남매가 한정 승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걸 쭉 방치하다가 뭐 누가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아무도 임의경매도 신청 안 하고 강제경매도 신청 안 하고, 국가는 공매 신청할 수 있잖아요. 세금 때문에. 상속세. 아, 상속세가 아니라 그 상속에 관한 등록세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인 이 시청이 공매 넣을 수가 있어요. 한 1,000만원 내거든요. 근데 이걸 아무것도 안 해요. 참 미친놈들이죠. 아니, 권리가 있으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새마을금고는 임의경매 신청을 안 해.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준별채권자들은 거기서 10년, 15년 살아요. 그 다음에 이사가고 등기명령만 신청해내요. 그럼 뭐 어디 돈이 도망가는 건 아니죠.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쵸? 자기 돈 들이기 싫은 거죠. 경매 넣으면 돈 한 250에서 300 깨지니까. 물론 나중에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시청도, 공무원도 굳이 뭐 내가 이거 우리 자기네가 등록세 뭐 나중에 뭐 우선권은 없지만 나중에 뭐 세금 뭐 징구하면 되지, 내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세 당사자가. 자, 권리자가 신경 써야 됩니까? 의무자가 나서야 됩니까? 권리는 권리자가 행사를 해야 되죠. 그쵸? 근데 권리자들이 행사를 안 합니다. 권리를. 그러니까 이제 의무자인 상속 채무자가 어쩔 수 없이 2019년도에 자기 돈 들여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합니다. 법무사님을 선임해서. 뭐 상속재산 파산 간단하잖아요. 법원에도 해라 그랬으니까. 여기 이제 아까 제가 한 얘기가 나오죠.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와 세입자들은 임의경매와 새마을금고는 임의경매입니다. 세입자들은 강제경매를 할 수 있음에도 10년 이상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상속 등록세 진수권자인 시청은 공매에도 관심이 없어요. 세금 회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당사자가 아주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상속 채무자는 세금을 이 상속 등록세는 당해세가 아닌지
그 상속에 관한 등록세는 이거는 저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재단 채권은 아닙니다. 상속재산 파산에서 상속인이 상속인들이 분납을 해야 돼요. 근데 돈을 안 내니까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막 압류를 하여.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왔죠. 결국 선한 의도로 한정 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을 했으나 결국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죠. 아예 나는 모르겠다. 그냥 우리 상속 포기하자. 그럼 사순이 조카들 뭐 알아서 하겠지, 그쵸? 내가 뭐 너네들 혼자 살기 바쁘지. 그러니까 상속을 안 받는 게 낫어요. 굳이 그 상속 등록세 한 1,000만 원 되는데 이거 이제 오빠 거니까 사실 가족상의 그거죠. 오빠하고 이제 동생, 그쵸? 돌아가신 분이 이제 형제 입장에서는 오빠 동생이죠. 결국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길이었는데 이분들은 그냥 그래도 오빠 걸 우리가 해결해야지, 동생 걸 우리가 해결해야지. 그래서 좋은 의도로 한정 승인한 다음에 법무사 통해서 상속 이제 한정 승인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채권 시부인까지 처음에는 이제 뭐 좀 잘 될 줄 알았어요. 팔면 좀 남고 맑은 거 그 나가리 시키면 뭐 세입자들 한 1억 2,500, 1억 한 2억 4천 돌려주면 한 3억 5천에 팔면은 뭐 1억 나오면 1억을 채권자들한테 상속 채권자들한테 나눠준다. 이런 박안으로 나갔는데 결국 뚜껑을 열고 채권 시부인을 해보니까 맑은 거가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이자까지 해서. 그 사이에 부동산은 좀 올랐겠죠.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일부러 이자도 먹고 그동안 시세가 별로 안 좋았는데 뭐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한 10년 불려보자. 그런데 자기네한테 떨어지는 게 조금 1억 정도는 떨어지니까 세입자들 빼고. 근데 그 전에 경매 넣었으면 자기네들한테는 한 푼도 안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시세가 오르지 않았을 때니까, 한 10년 전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세입자만 계속 등록세 때문에 자기가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없는 살림의 경매비용, 월급채를 동시 신청 경매하면 1,100에서 1,200 들어갑니다. 1,100 정도 들어가요. 계산해 보니까. 경매비용을 마련하여 관제인이 형식적 경매를 신청해 주기로 하였다. 관제인이 무기가 유일하게 그 이 형식적 경매라는 거는 환가를 위한 경매입니다. 뭐 어떤 권리 실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임의 경매는 일종인데 그냥 법원에다 경매 신청해 달라고 관제인이 제출하는 겁니다. 좀 팔아 주십시오라고 법원에다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일단 팔아요. 팔고 그 순위는 이제 등기부에 기재된 순서대로 근저당이 있으면 근저당 주고, 당해세가 있으면 당해세 주고,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 권리 순서에 따라서 뭐 임금 체불등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가압류, 뭐 판결문 채권자, 법원에서 그 이제 배당표를 딱 짜줍니다. 그리고 이제 남으면 파상관제인 주고요. 남지 않으면 그냥 종결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관제인 보수도 좀 문제죠. 이걸 형식적 경매 관리해주고 이해관계 알려주고 뭐 하다 보면 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1년 이상 저희도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법원에다가 법원하고 당사자들 뭐 상담도 해주고 뭐 궁금한 거 있어 계속 관제인한테 물어보거든요. 이제 경매 비용은 낙찰 시 우선 변제 받으니 나중에 채무자 상속인에게 내신 분에게 환급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1,100만 원 중 다는 아니더라도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은 나눠줄 거, 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절차 끝날 때까지, 팔릴 때까지 묶이는 거죠. 그게 이제 6개월일지 1년일지 1년 반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날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관제인 보수는 매몰 비용이라 그래서 이걸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관제인이 보수를 받고 이제 대신 그 관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입니다. 이 상속인이 이제 지방분이에요. 자신이 개인 파산을 의뢰하여, 제가 이제 충청도 청주죠.
청주, 요즘 청주가 아주 핫한 동네죠. 뭐 방사능 가속기인가요? 그거 유치해 갖고 좋다가 이제 요즘 뭐 비서실장 그 반포하고 청주에 있는 그 아파트 여기가 지금 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집 거기 청주에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팔지도 못하고 아주 열받아 있는데,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은 이 청주 거 홀락 팔아버리고 옛날보다 높은 가격에 팔았겠죠. 서울 거를 뭐 한다고 지금 아주 언론에서 난리가 났죠. 하여튼 청주에다가 제출했고요. 신관제 절차를 가장 늦게 도입한 동네가 여기 청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예납 비용 엄청 두드려 맞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30만원 예납 명령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납 명령은 우리나라에서 여기가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청주가, 충청도가. 충청도가 원래 많이 좀 느리다고 하는 게 있는데 역시 이제 행동은 아주 최고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요약은 뭐냐면, 핵심은 파산 절차는 기본적으로 파산 채권자를 위한, 그러니까 뭐 상속재산 파산도 마찬가지죠. 상속재산 파산은 그 상속재산, 상속인의 채권자를 위한 절차고요. 일반 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채권자를 위한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법상 재단 채권은 우선 변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 채권인 조세, 사대보험료, 뭐 근로자의 임금 먼저 주고 남는 게 있으면 이제 채권자들한테 채권액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게 이제 파산 절차, 청산 절차입니다. 청산이라는 게 어떤 재산을 이제 깨끗하게 처분해서 돈을 나눠주는 거죠. 환가. 파산 입고로 청산 절차입니다. 근데 나눠줄 재산이 없으면 이제 끝내자. 스톱. 더 이상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를 폐지한다 그랬죠. 돈을 나눠주고 끝내는 거는 종결이라 그랬죠. 근데 돈을 나눠주지 못해요. 무슨 8억와의 돈도 안 되고 돈 나눠줄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폐지한다 그랬죠. 폐지. 그리고 이제 법인은 폐지하고 끝나고, 폐지나 종결. 개인은 면책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면책 시켜줄까요 말까요? 근데 딱 보니까 대부분 다 면책이죠.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경제적 갱생을 위해서 재량 면책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뭐 악질적인 채무자가 아닌 한. 그래서 거의 면책률이 97, 8% 되고, 면책을 못 받는 사람들은 재산적 은닉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면책을 못 받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거짓말을 한다, 불허가 뭐죠? 뭐 낭비행위를 했다, 도박을 했다, 증권을 했다. 이건 이미 소비 행위가 완료가 돼서 더 이상 이 사람이 재산을 뭐 은닉하거나 이런 거 했지 않는 한, 과거에 이 사람이 잘못한 건 맞죠. 제재를 하면 면책 불허가 시킬 수도 있지만 그 사람 면책 불허가 시켜봐야 뭐합니까? 희망도 없이 그냥 절망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기회를 한번 주는 거죠. 비트코인에다가 망했어요. 그래, 한번 기회를 주자. 도박하다가 망했어요. 그 다음에 증권에다가 망했어요. 기회를 한번 주자. 재량 면책해주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봤더니 뭐 보험을 딱 빼돌려놨어. 근데 빼돌린 금액이 얼마 안 돼.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빼니 안 돼. 부채는 한 3천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단 발견이 되면, 모르고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발견이 되면 뺏어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면책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채권자를 위한 절차가 기본이고, 그 외에 권리자인 별채권자도 뭐 파산 절차에서의 권리자는 맞아요. 다만 우선권이 있죠. 별채권이라는 게 뭡니까? 별도의 영역 밖에서 제외하고, 이 파산 절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절차 밖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산 절차가 무관하게. 엄청 무서운 권리죠. 그렇죠? 파산 절차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죠. 이 사건에서 관제인이 형식적 경매를 안 하고 임의 경매를 임의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통해서 이거를 누가 퉁쳐서 4억에 사겠다고 달려들었어요. 그러면 관제인이 그걸 받아갖고 4억을 받아갖고 마을금고에 2억 3천 주고, 그 다음에 세입자들 돈 다 나눠줬는데, 세입자 중에서 하나가 뭐 유치권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별채권자는
매각에 동의를 안 해줘요 막. 그러면 이거 매각 못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4억이 아니라 5억에 팔아도. 그래서 이제 아주 불안전한 겁니다. 물론 대부분 동의해주겠지만 또 알 수는 없는 거죠.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입자 중에. 유치권은 뭐냐면 자기가 옛날 공사해서 찜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깔끔한 거는 형식적 경매로, 형식적 경매도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니까 법원에다 임의경매를 해서 깔끔하게 싹 말소하는 거예요. 유치권 하나는 이제 인수할 수도 있죠. 채무자가 알아서 낙찰자가 판단을 하는데 나머지 권리는 싹 말소가 돼요. 근저당도 말소가 되죠. 그다음에 세입자도 우선 변제가 등기 명령도 다 말소가 되죠. 그럼 그 낙찰 받는 사람들은 깨끗한 물건을 원시 취득하는 겁니다. 새로 취득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출발하는 거죠. 돈 딱 내고 자기 등기 딱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6채는 그렇고 7채, 한 채는 유치권 문제, 그것 때문에 좀 낙찰이 늦을 수 있지만 6채는 이미 다 팔리겠죠. 한 채 갖고 뭐 한 5년 걸리든 10년 걸리든 유치권은 낙찰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낙찰자가 이제 유치권이 겁을 먹어서 유찰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이거는 그냥 나가리 시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국가든 나중에 우선 변제권자인 성남 제1새마을금고가 뭐 다시 돈을 내서 경매를 하든 저희는 이제 신경도 안 써도 됩니다. 6채만 싹 팔고 빠져도 돼요. 그죠? 6채만 다 빠져도 돼요.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새마을금고하고 그 세입자 있죠. 유치권자. 그 사람들이 어떤 식이든 자기가 권리 행사를 안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알아서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파산 절차의 실익, 채권자를 위한 절차다. 기본적으로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그 역학관계를 이제 잘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별채권자하고 충돌되는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게 문제되는 아주 특수 사안입니다.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참고 삼아 기본 개념이라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